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정태웅입니다. 이제 슬슬 여름휴가 계획 짤 시기입니다. 빠르게는 벌써 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원래 계획이라는 게 참 세우기 귀찮은 일인데 휴가 계획만큼은 정말 아무리 세워도 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 잔 어떠실까요? 아, 너무 비싸서 엄두 안 나신다고요? 내 돈 말고 남의 돈으로 가면 되죠. 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성관이는 그렇게 하던데요. 남의 돈으로 그 좋은 몰디브 다녀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요. 잠시 후에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정태웅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제목이 언어 유희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와중에 반가운 이름은 보여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을용? 있는다고 해서 이을용인데요. 맞죠? 네, 2대 부자가 탄생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상황부터 말씀드릴 텐데 첫 판부터 짜릿한 드라마를 선보여준 2026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표팀 경기 정말 온 마음으로 응원하는 분들 많고 지금 한창 재밌게 즐기고 계실 텐데요. 일단 사진부터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체코와의 경기 보면서 혹시 이을용이 이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많았을 텐데요. 계속 이용하시네, 언어 유희를. 네. 이을용 선수와 많이 닮았는데 싶은 선수 보셨을 겁니다. 왼쪽 측면에 윙백으로 선발 출전하면서 월드컵 무려 데뷔전을 치른 바로 이태석 선수인데 이 선수의 아빠가 바로 이을용 선수가 맞습니다. 이야. 전 경남FC 감독이죠. 아들인데요. 이날로 이태석 선수는 한국 축구 역사상 역대 두 번째 월드컵 부자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진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대를 이어서 부자가 모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던 사례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차범근, 차두리 부자가 유일했는데 이번에 아들 이태석 선수가 아버지 등번호 13번 그대로 유니폼에 똑같이 등에 달고 와. 대를 이을용 이어서 멋지게 뛰었습니다. 정말 언어 유희 계속하시네요. 아니, 이게 월드컵까지 출전할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인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고 참 DNA라는 게 무섭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을용 감독의 DNA가 정말 강철 DNA인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그대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태석 선수가 2002년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 했잖아요. 이른바 월드컵 베이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대로 축구를 한 것이고 근데 이태석 선수가 첫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이승준 선수인데 이승준 선수도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준 선수도 아버지와 형을 따라서 지금 월드컵 무대를 밟고 싶다고 그런 걸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데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 어머니랑 함께 아버지의 경기를 관전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 적도 있었고 이을용 감독이 튀르키예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FC 서울에 입단해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데뷔를 해서 이번에 큰 공을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왜 큰 공을 세웠냐고 하냐면 체코의 장신 선수들 190cm가 넘는 장신 선수들한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경합에서 뒤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태석 선수가 전혀 뒤지지 않고 그 체코의 장신 선수들을 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이 의룡타였었는데 맞아요. 의룡타 아버지에 못지않은 강인한 DNA를 물려받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태석 선수가 글씨를 쓰거나 식사를 할 때는 오른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을 찰 때만은 왼발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왼발잡이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을용 선수가 한국 역대 최고의 왼발 키커로 손꼽히는데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지금 그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또 다른 왼발잡이로 지금 국가대표 왼쪽 측면 수비수로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이을용인데 얘 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는 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도 궁금해지죠? 아들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 합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태성 선수 PK 잘 찹니까? 아니요, 못해요.
아빠보다는 잘 쳤죠. 아빠보다는 잘 쳤어. 아빠 그 미국전 PK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민 갔었어요. 지금 저희도 다 지금 기억하시죠?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이을용 당시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을 어떻게 보면 조금 비꼬면서 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아빠보다 PK는 잘 찬다. 뭐 아빠 생각도 들어는 봐야 돼요, 최준범 교수님.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저래도 귀여워요. 맞아요. 정말 뭐 기분 나빠하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을용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이 이번에 이제 월드컵 데뷔전을 차마 가서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은 사실 아버지가 경기하는 거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 근데 아버지는 조마조마해서 못 봐요, 진짜로. 진짜, 예.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보다가 혹시나 아들이 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못 또 보거든요. 수비수는 실수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도 다 축구계 선후배라 자기가 나타나게 되면 현장에서 또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아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뭐 또 배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직관을 거의 안 한다고 그래요. 멀리서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대신에 경기 끝나고 이태석 선수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내 경기 어땠어? 라고 물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이 좋았다.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해라 라고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을용 전 감독은요. 아들이 뛰는 경기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뛸 때보다 더 힘들더라. 차라리 내가 뛰고 말지 아이가 뛰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이겼을 때는 얼마나 짜릿하든지 그 순간 2002년이 떠올랐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처럼 하면 우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전에도 문제 없을 것 같다. 나를 빼닮은 태석이가 왼발도 한번 번뜩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과거 생각이 하나 납니다. 차범근 해설위원이 아들인 차두리 선수 경기 중계할 때 긴장한 나머지 해설에 지장이 생겼던 기억도 있거든요. 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하물며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저렇게 더욱 신경이 쓰이는 거겠죠. 제2의 이을용, 아니 이을용을 넘어서는 제1의 이태석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당연히 밟히죠. 어떤 내용일까요, 허지연 변호사님? 나쁜 짓을 하면서 여러 번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그 달콤한 맛을 잊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나쁜 짓의 꼬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언제나 꼬리가 밟히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어떤 남성이 나쁜 짓이 계속해서 성공하니까 그거를 끊지 못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다가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진 남성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입니다. 우산을 쓴 한 남성이 잠겨져 있지 않은 식당 문을 저렇게 열고 들어가는데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뒷주머니에 미리 준비해온 금고를 꺼내 들고 카운터의 금고를 열기 시작합니다. 금고에서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을 훔쳐서 저렇게 주머니에 넣고 막 금고를 여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죠. 공구를 미리 준비해와서 열고 저렇게 45만 원 현금 훔쳐서 주머니에 넣고 우산까지 쓰고 인적이 드문 길로 유유히 걸어서 달아났는데 논밭에 공구끈을 버렸다고 하고요. 대성리역에 들어가서는 전철표를 구매해서 전철을 이용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야, 저거는 절도범이라고 하기엔 너무 태연해서 만약에 저걸 누가 봤다고 해도 가게 사장으로 할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 예, 아무래도 이제 문을 파손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열고 네.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가게 주인이나 무슨 관계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후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 열린 문을 이제 열고 들어왔다는 것인데 안에 들어와서 도구를 써서 카운터를 아마 금고를 훼손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과연 저런 일을 한 번만 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45만 원 훔쳐서 달아난 저 사람이 이제 40대 남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경찰이 정말 신기한 게 신고를 접수하고 나서 CCTV 분석을 통해서 저 남성의 예상 출몰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잠복근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얼마나 자료 조사를 열심히 했으면 예상 출몰지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었을까.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었나 되게 많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잠복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게 45만 원 훔쳤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잠복 근무가 할 일인가 싶으면서 한편으로 아니 다른 범죄도 저질렀었나 하는 생각도 들죠, 박승배 변호사님? 사건이 발생하고 27일 정도가 지난 3월 30일경 경찰은 서울의 한 버스터미널에 잠복해 있다가 마침내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모습도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버스 터미널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 범인이 탄 버스를 발견하고 버스를 세웁니다. 급하게 버스를 세워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올라타죠. 그리고 이내 범인을 검거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봤더니 미제 사건의 범인이기도 했습니다. 6년 전 교회 헌금함 속 현금을 졸취한 남성이 있었는데 바로 조금 전 그 남성의 범죄 행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충남 아산과 경기 일대에서 7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던 인물이기도 했는데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을 야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야, 지금 잡고 보니까 미제 사건의 범인이었던 거예요. 참.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교회 헌금함을 훔쳤었다고 했던 거죠, 과거에. 이거는 이분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화나 계신데, 아니 목사님이기도 하신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 훔친 건 다 잘못됐죠. 뭐 다른 사람 거 훔친 것도 잘못됐지만 헌금함 훔쳤다는 건 하나님께 바쳐진 걸 훔친 거잖아요. 네. 이거 사람입니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회 가서 회개하고 잘못된 거 용서받고 이래야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도둑질을 합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진짜로?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사람이라면 일반의 양심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말하고 싶지만 또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3월 30일 날 버스 정류장에서 잠복해 있던 경찰이 버스 타서 남성을 발견하고 버스를 세우고 올라서 긴급 체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요. 충청남도 아산과 경기도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서 7차례요? 네,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 출입문으로 출입을 해가지고 침입을 해서 약 283만 원을 가로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방금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여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6년 전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 헌금함 절도 사건의 범인인 것으로 밝혀져서 이것도 범죄에 추가가 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제목을 이제 명확히 이해하겠고요. 유은경 평론가님, 아까 나왔었는데 40대 남성이라고 했어요. 무슨 뭐 80대, 90대 나오면 40대면 그냥 일을 하면 돼요, 솔직히.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잔잔한 뭐 고장나고 고쳐주시는 동년배 아저씨가 있거든요. 월 소득을 물어봤더니 700만 원 정도 버신대요. 요즘은 웬만한 그런 거는 AI가 하기 때문에 진짜 손으로 뭐만 조립하고 부수고 하는 게 많은데 건강해 보이잖아요. 맨날 돌아다니고 뭐 저 정도 잔머리를 쓸 것 같으면 몸을 쓰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꼭 돈도 돈이지만 어떤 그 돈을 훔친다는 것에 대한 약간 도파민이 나오는 성격인 것 같아서 경찰에서도 이번에 뇌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당장 도둑질 성공했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결국 그런 짓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꼬리가 길어지고 이내 밟히는 거죠. 크고 작은 절도범들 이 진리를 꼭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펑펑이면 이제 뭐 눈물 찔끔 흘린 정도가 아니라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이건 또? 지난 2013년에 연하의 첼리스트와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1녀를 두고 있는 배우 신현준 씨 얘기입니다. 신현준 씨가 지금 57이거든요. 그런데 48에 늦둥이 셋째를 봤다고 합니다. 첫째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현준 씨의 아내가 지금 진지하게 이남 1녀니까 새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넷째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사실 신현준 배우랑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슬이 너무 좋다고 느꼈었는데 얼마나 좋으면 지금 넷째를 원하는지. 무려 12살 차이가 나는 부부라고 하는데 정말 다정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내를 처음 길에서 봤던 순간에 신현준 씨가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작스럽게 마음에 이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황해서 말도 잘 못하고 뚝딱뚝딱 거릴 수 있거든요.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얘기부터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눈을 봤거든요. 근데 막 처음 봤는데. 처음 봤는데 그래서 뭐지?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라도 말을 안 시키면 안 될 거. 후회할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자기가 와서 첼로에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건. 아, 첼로를. 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가르치고 계시죠. 네, 교수 명함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줘야 되는데
멘트. 어떻게 하고 그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후지지 않게. 후지지 않게. 고급지게 한번 가야 되는데 마음이 안 근데 걸리게. 아무 생각이 안 나면서 갈까봐 급하게 나온 게 종교 있어요? 야, 정말 잘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이 자꾸 뇌리를 스쳐요.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해주면서 신현준 배우랑 같이 촬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때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그러면. 예전에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신현준 배우랑 같이 드라마를 한번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배우시군요. 배우는 아니고 변호사 역할로 출연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도 신현준 배우님이 물론 뭐 처음 드라마를 찍는 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너무 고마웠지만 그 항상 가족사랑 가족 이야기할 때 항상 표정이 환해지셨던 거 기억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보면은 그 SNS 카카오톡 거기 이제 프로필 사진에 다 가족 사진밖에 없어요. 이야. 그리고 딸 사진 올렸는데 너무 예쁩니다. 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가족을 이루었을 때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들,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너무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배우를 겸하고 계시는 허주연 변호사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하재경 평론가님 다시 돌아와 볼게요. 방금 저희 신현준 배우 모습 봤는데 참 예전을 회상하면서도 계속 심쿵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신현주 씨가 지금 이제 아내 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첫눈에 보자마자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릿속에 하얘져서 그때 나온 말이 종교 있어요? 이 말이 처음 나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내 눈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처음 보는 사람인 건 맞는데 오랫동안 봐왔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뭔가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게다가 당시 신현주 씨의 아버지가 그 두 사람이 사귈 당시에 의식 없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신현주 씨 아내, 그러니까 그 당시엔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신현주 씨의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에 신현주 씨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의사가 선고를 해서 보통 의사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분들 오셔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신현주 씨가 미국에 있던 여자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인사 좀 드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한국으로 와서 이제 신현주 씨 아버지를 보러 병실로 갔는데 병실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이제 신현주 씨 말에 따르면 병실에 들어선 아내가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 모습에 놀라서 눈물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울음소리에 눈을 뜨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만 뜨신 게 아니라 의자를 올려달라고 손짓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돌아가실 거라고 했던 아버지가 그 일이 있은 후에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있은 후에 그 뒤로 1년을 더 사셨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뭐 과장하고 지어낼 일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실화인 것 같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인데요. 그렇게 아내와 결혼까지 골인하고 10년 넘도록 알콩달콩 잘 살아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12살이라는 나이 차이로 인해서 가끔은 우픈 고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상가집에 간 거예요. 근데 동창들을 만났어요. 쭉 앉아있는데 야 오래간만인데 우리 사진 찍자고 사진을 이렇게 탁 찍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나 동창도 오래간만에 만났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보통 이렇게 답장이 빨리빨리 오는데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쇼크가 오셨고 그래서 충격 먹었어. 되게 불안한 거야. 그때 정신 차리고 제가 사진을 본 거예요. 한 10명 정도 앉아 있는 걸 사진 찍었는데 뚜껑 날아간 애들만 4명. 그리고 흰머리, 거의 다 흰머리. 그리고 아내가 저 출장 가서 일하고 있는데 되게 충격받은 문자를 보냈어요. 민서가 발레 학원을 다니는데 민서랑 같이 배우는 애가 할머니랑 왔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오시더니 그 남편이 신현준이죠. 그래서 속으로 방송 같은 걸 보셨나 보다. 그래서 네 신현준 제가 제발, 와이프예요. 그랬더니 제발. 동창이야 내가. 야, 진짜 저거는 저 중 하나만 겪어도 충격에 정말 잠 못 이룰 것 같은데 저걸 2개를 같이 겪었으니 그러니 답장이 안 오죠, 최진봉 교수님. 저도 이제 제 동창들하고 사진 찍고 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제 제가 여기서는 표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그 표현 그대로 쓰면 뚜껑이 날아간 애들도 있고. 꽤 동안이신 편이시네 어쨌든 그러면 또래 중에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깜짝깜짝 놀라 진짜로 와 이렇게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드는 게 많은데 네. 뭐 같은 생각이란 들어요. 신현주 씨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방송 활동도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나이 들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동창들하고 찍으면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게 왜냐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남편의 나이가 확 와닿잖아요. 같이 살면 잘 몰라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냥 평소에 늘 생활하다 보면 남편 나이가 많다 적다 이거 못 느껴 친구처럼 느껴지잖아요. 반발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딱 보게 되면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신현주 씨 부부에겐 아들들만 있었는데 늦둥이 막내 딸을 얻은 게 55살이에요. 그때 막내 딸을 얻었는데 신현주 씨도 그때부터 딸 바보 대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뭐 치유가 안 되거든요. 딸 겪어보셔서 바보병은. 또 아시는구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딸이 생기고 나서는 아내에게도 더 잘해주고 자기 관리도 좀 더 하게 되고요. 생각도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더 가정적인 남편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아내랑 같이 술 한잔하고 그랬는데 딸 옆에 오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은 뭐 건강관리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딸이라는 얘기 듣고 바로 술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건 잘한 일이죠.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선언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담배까지 끊었다고 이야. 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딸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애처롭게 만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간 그리고 수많은 주례 부탁을 신현주 씨가 받아왔지만 딸 때문에 이제는 그 주례도 보기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례를 보는데 신부 입장 이런데 아빠가 입장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오는데 눈물이 아빠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걸 보고 계속 저도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슬퍼. 손을 신랑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못 넘겨줘. 못 넘겨주고 막 울어. 앞에서. 우리 딸한테 상처 주지 말게 이러고 준 거야. 근데 내가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주례하는데 나도 저럴 거 아니야. 나도 줘야 되잖아. 갑자기 운 거야. 사람들이 신부랑 뭐 관계가 있나? 제가 저 사람 왜 울어? 신랑 신부 당하고 오히려 그 웃었던 분이 그러지 마세요. 저 일화 하나로 딸바보를 자체 인증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참 어떻게 보세요? 워낙 잘 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원래도 감성이 풍부하시고. 네. 근데 이제 신현주 씨 아내 경우에는 다른 부인과 달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의 코가 어떻게 생겼나. 아랍 사람으로 오해받는 남편은 코를 닮으면 맞아요. 어떡하나 했다는데 나도 신현주 씨가 뭐 코부터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현주 씨보다는 아내의 유전자가 훨씬 세서 아이고. 세 아이 모두 평범한 코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행인 걸로. 그래서 그 신현준 씨 아내는 신현준 씨에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당신 같은 그 독특한 코가 아니라 평범한 아이들로 뭐 미모를 자랑하는 아이를 태어났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신현준 씨 아버님이 나왔었잖아요. 연세대를 나오신 엘리트신데 아들이 신현준 씨가 배우로 데뷔하고부터 연대 동문들에게 내 아들 배우 됐다고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면서 문자도 돌리고 했던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형제들하고 우애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준 씨가 성북동 사는데 새 아이랑 같이 다니는 걸 좀 가끔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족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또 이렇게 신현주 씨 아버지의 네. 말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 딸 바보, 뭐 아들 바보도 마찬가지고요. 뭐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빠를 저절로 바른 길로 인도하거든요. 신현주 씨, 관리만 하면 나이는 중요치 않습니다. 화이팅! 하재근 평론가님, 승객을 숨지게 했는데 무죄.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난해 5월 달에 서울 동작구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마을버스에서 어느 20대 승객이 내렸거든요. 네. 내린 다음에 두세 걸음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차도 방향으로 그 버스 아래쪽으로 넘어진 겁니다. 근데 당시에 마을버스 기사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뒷바퀴가 승객을 타고 넘어갔고 결국 승객이 사망하고 말았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이고. 야, 이건 또 너무 안타까운 사고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는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20대 승객을 이제 어쨌든 사망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해당 재판은요,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고요,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해당 재판에서 참여한 배심원들은 총 7명이었고요, 그 중에 4명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 3명은 무죄로 평결을 했습니다. 네, 저게 당시 마을버스 모습인데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참여 재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배심원들이 있는 거고 그 판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배심원들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고 자료로서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지 판사가 배심원들의 평결과 최종적으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든 아니면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을 내리고 또 이제 뭐 양형에 관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최종적으로 법리적인 검토 등을 통해서 이 평결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이렇게 배심원 평결과 다른 내용의 판단을 내릴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마음대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 판단하되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나왔던 게 배심원들은 이제 4명 유죄, 3명 무죄. 그래서 유죄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유은경 평론가님, 재판부 결정 어떻게 됐나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러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뒤에 승객이 치이거나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아주 조심조심 운전할 수는 없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입니다. 재판부의 말을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버스 기사의 주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의무 위반의 핵심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라고 하시는데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모두 다 고려하기 마련인데 재판부는 일단 버스 기사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에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주시하지 않은 사정은 확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 공교롭게도 이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만큼 안전을 위해서 버스 기사는 반대편을 주시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서 당시 버스 기사의 행동들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일단 버스 기사는 피해자가 하차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판시했고 나아가서 적어도 피해자가 인도를 2걸음가량 걸어갈 때까지도 우측을 주시했다. 이 정도 조치를 취했다면 그 주의무를 다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단 내렸고요.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말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참여재판이 아무래도 저희로서는 비교적 생소하긴 하니까요. 여기서의 배심원의 판결이랑 실제 재판부의 결정이 이번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 좀 종종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 배심원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취지상 이 보통의 어떤 평범한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 과 경험에 관한 어떤 판단들을 재판부에 한번 들어보고 전해보자. 그게 판결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판사는 그런 경험, 상식, 법감정 이런 것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법률 전문가로서 법리적인 판단이라든가 이 증거의 증명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은 절차적인 정의에 합당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배심원들이 내리는 국민적인 일반적인 법 감정에 따른 판단에 법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법리적인 판단이 판사에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배심원의 판결 내용과 최종 판단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배심원단의 의견과 그래도 다른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는 재판부로서도 더욱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말씀도 있었던 겁니다. 잘 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뭐 대학교 기숙사나 함께 사는 공동 숙소나 세탁물이 섞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기숙사가 아니고 개인 집에 들어가서 저렇게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탁물의 주인, 즉 피해자는 여성이었습니다. 뒤지고 있는 사람 지금 남성이잖아요. 20대 남성이 옆집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여성의 세탁물을 뒤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 여성이 옆집 남성이 세탁물을 뒤지고 있다라고 112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이 남성이 체포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냥 모르는 집이라고 하면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 거죠? 뭐 잘 알던 사이라고 해도 빈집에 뭐 비밀번호 있을 거고 뭐 쉽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연계 푸는 건데. 이 20대 남성이요. 옆집에 사는 여성이 비밀 도락을 누르는 거를 본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소리들도 보니까 1, 2, 3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그 번호를 외워뒀다가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20대 남성이 서울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와,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결국에는 그 좋은 머리로 비밀번호 외우는데 지금 쓴 거예요. 네, 머리도 좋고 눈썰미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번호 누르는 걸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요. 봐서 그걸 딱 본인이 외우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좋은 기억력과 눈썰미를 악용을 한 거죠. 이 20대 남성이 그렇게 해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버렸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여성 속옷, 양말 20여 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은 이 속옷과 양말 중에서 피해 여성 것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여성들 것도 아마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경찰은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이 세탁물의 출처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이거야말로 그냥 이거 같습니다. 의대생의 이중생활. 해서는 안 되는 이중생활이죠. 의대 들어가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진짜요. 이런 범법행위 안 하고 착실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켜주는 생활만 했어도 부모님의 자랑이었을 텐데 열심히 공부시켜서 의대 보내놨더니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부모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훔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의류는 전 애인이 나한테 줘서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뭐 일단 남성의 주장이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가타부탄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서 이 의대생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경찰은 이 2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 사안에는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에는 이와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거 침입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범죄 목적이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할 때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합니다. 아마 신분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의 불량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거나 여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이른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여쭤본 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거 침입과 절도 혐의를 누가 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퇴학 처리도 이런 경우 종종 될 수 있는 건가요? 의과대학의 학칙과 학생 상벌 규정에 맡겨져 있는데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면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퇴학 처분을 하기 마련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형평에 비춰본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때는 퇴학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뭐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만간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요즘 참 뭐 저희도 많이 말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관위인데 이거 뭐 또 몰디브는 또 왜 나와요? 그러니까 몰디브로 뭐 견학을 갔었다고 하는데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속 사태로 인해서 기강회의 논란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 선관위의 해외 출장 보고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관위의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결과 보고서가 저렇게 공개가 됐는데 4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5명이 2023년 9월 달에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서 7박 9일 일정으로 현지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저 보고서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면요. 이게 근데 원래 몰디브라고 딱 떠올렸을 때 저희는 뭐 신혼여행 1순위로 꼽힌 여행지기도 하고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래? 이런 유행어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 놀러 갈 만한 곳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선거 연구를 위해 갔다. 박성미 변호사님 조금 의아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몰디브는 인도양에 위치한 대표적인 휴양지, 많은 분들이 신혼여행이나 휴가를 위해서 찾는 곳이죠. 이 몰디브는 인구가 약 53만 명, 국토는 약 300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는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국과 사뭇 선거 환경이 달라 보이는데 이러한 소규모 도서국가를 방문해서 선관위가 어떠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었다는 것인지 보고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보고서에 당연히 그걸 해소할 만한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다녀온 거 아니에요, 허지연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보고서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 보도되는 사진을 보고 이건 뭐 모히또나 마시고 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할 정도로 큰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봐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선관위에서 출장 목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몰디브 선거위원회가 초청을 해서 갔다. 그래서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하기 위해서 간 거고 변화된 외국의 선거 환경을 파악하고 선거법제를 비교 연구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거기관과의 국제 교류 협력 관계를 증진하겠다는 걸 목표로 삼고 큰 돈을 들여서 몰디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공개된 보고서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보시면 선거법제 비교 연구를 과연 했는가 하는 의심이 드실 겁니다. 지금 찍어온 사진인데요. 구체적인 제도 분석이나 정책 연구가 눈에 띄지 않고 하얀 백사장과 저 파란 바다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행 사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여행 사진처럼 그러니까 모히또 마신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들 법한다는 거죠. 보고서에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한 말은 섬지형 특성상 해안가와 바다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줄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해변에 설치된 이 깃발 사진 같은 것들 뭐 이런 선거 홍보물 사진이 담겼는데 또 뭐 일정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도 방문하고 선거운동도 참관하고 투개표도 참관하고 공식 만찬을 참석했다는 일정들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사진 내용에는 뭐 투개표 참관한 그런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바다 시설물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담긴 게 아니라 이런 시설물보다는 몰디브의 아름다운 풍경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관광국이 아니야?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지금 저 사진만 저도 이렇게 봐서는 보통 우리가 사진이라도 더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 마련인데 사진이 저 정도면 실제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유인경 평론가님. 뭘 배운 건데 하는 의문 들잖아요, 이러면. 어이가 없어요. 뭐 출장 갈 수 있고요. 뭐 할 수 있는데 그럼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제 생각에 너무 똑같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출장 목적에 비해서 성과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거죠. 왜 하필 몰디브 대선을 참관한 거냐. 아니 우리나라 대선도 제대로 선관위도 하지도 못하면서 관광성 출장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세금이 아깝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에서 미리 치르는 사전 선거할 때 일찍부터 하지 않은 게 자기네들 출근하기 싫어서 시간을 늦추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시간 늦추고 출장은 저런 데로 가고 6월 달에 종소세 냈는데요. 정말 세금 아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론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참 돌아오기 더 힘들어졌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선관위랑 한 논란이 지금 여러 가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2022년 대선 당시에 그 이른바 그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에도 직원들이 83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았다는 게 알려졌었고 선거를 전담하는 기관인데도 대형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몰린다는 지적이 나왔고 워낙 유명하죠.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채용 특혜 의혹, 몰디브 관광 의혹 이런 것까지 논란이 겹치면서
성관이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가 나신 최진봉 교수님 따끔하게 한마디 듣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몰디브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몰디브를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황과 몰디브는 완전히 달라요. 인구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선거 방식도 다르고요. 선거 운동 방식도 달라요. 저기는 깃발 저렇게 색깔 올려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보고서 선거 운동하니까 우리가 배워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해안가에 저 세워놓을 거예요? 그럼 해안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거 보려고 저기까지 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2024년 총선제는 어디 간 줄 알아요? 방콕 갔다 왔죠. 그다음에 코타키나발루 갔다 왔죠. 무슨 휴양지만 돌아다녀. 선관위가 이러려고 있는 거예요, 대체?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는 여러분의 제보를 먹고 삽니다. 억울한 사연, 주변의 사건, 사고, 훈훈한 미담 뭐든 좋습니다. 아래처럼 SNS에 MBN 뉴스파이터라고만 치시면 되니까요. 친구한테 보낸다는 편한 생각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